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소리를 보아하니 마음을 알겠네. 응? 야, 지금 틀리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치기 전에 틀린 걸 알았으면 된 거죠. 안 그래?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점수를 보면 긍정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뭘 좌절하고 그래. 그리고 복도 지나갈 때 제발 눈으로 레이저 좀 쏘지 마. 봅시다. 다 풀이할 수는 없고 중요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할 테니까 보세요. 1등은 92.5, 평균은 67.45. 됐죠? 평균이 67.45면 내 예상보다는 좀 낮고 80점은 넘어가야지 안정권. 안정권이 아니고 합격권이죠. 80점이. 80점이 합격권이니까 야, 전 과목 80이면 몇 점이에요? 다 80이면 200이죠. 그러니까 지난 1차 시험보다는 점수가 조금 내려갈 거예요. 특히나 경찰은 너무 1차 시험이 쉽게 나와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라고. 그러다가 쉬우면 땡큐고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도 뭐 크게 데미지는 없을 건데 80점을 항상 목표로 삼으시라고요. 80점. 그럼 몇 개 여유가 있어? 8개 여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이해충돌 방지법은 개정법령 특강할 때 문제 따로 나눠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전부 다 설명해주고 나눠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2번 갑시다. 2번. 오답률이 높은 거 위주로 할 테니까 보세요. 경찰 개념의 분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딱 뜨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것은 공일국 세 가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고 사회 목적적 행정을 전제로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사회 질서 유지까지는 맞죠. 봉사활동은 서비스죠. 명령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틀린 지문이죠. 니은 갑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내가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이니까 권력적, 비권력적 다 들어가죠. 경찰 제복만 입으면 되는 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눠진 건 2차 대전 이후의 비경찰화 현상이고 보안경찰은 오로지 소극적 질서유지, 협의의 행정경찰은 주된 목적은 행정처분, 부수적으로 소극적 질서유지니까 둘의 구분 기준은 업무의 독자성. 협의 행정경찰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거니까 경찰 제복 입을 일은 절대로 없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안 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만 되니까 디귿이 틀린 거죠.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일반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적용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될 수가 없다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틀린 게 됩니다.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에 보시면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외부 강의 등 신고하는 것은 외부 강의 날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가 되는 거니까 기억 틀렸죠. 그 다음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게 있더라. 그러면 그거 빼고 일단 신고하라 그랬죠. 하고 나서 안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는 거니까 니은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디귿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맞다. 그죠? 그런데 이건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을 제한하는 이유는 부정한 행위가 끼일까 봐 막는 거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어차피 공문 형태로 내려오니까 부정한 일이 끼일 일이 없다. 그지? 신고할 필요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월 3회까지는 가능한데 월 3회를 초과해서 갈 때 월 3회까지는 끝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 월 3회를 넘어갈 때는 허락받고 나가야 되죠. 신고가 아니라 승인받아야 되는 거니까 리을 지문 틀렸네요. 기역, 니은, 리을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7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공공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 그리고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그래버리면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기억이 틀렸죠. 니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플러스 1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뜬금없이 여기 다음 날이 나올 이유는 없죠. 생각해 보면 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배웠던 다음 날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망한 다음 날, 15기간 끝난 다음 날. 기간 연장은 어차피 다음 날이라고 표현 자체를 안 하니까. 그 다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만약에 헷갈리면 생각을 해보면 되죠. 법률 자체가 지금 공공기관에게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건데 정보를 공개해줘야 국민한테 유리한 거잖아. 그럼 내가 오늘 이야기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좋죠. 다음 날이 되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당사자인 내 입장에서 열흘이 아니라 11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날부터 진행해야죠. 그날부터. 그래야 됩니다.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공공기관의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죠.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됩니다.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 통합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 맞고요.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정보 공개 시스템이 없으면 행안부 장관이 구축한 통합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 공개를 하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2번으로 갑시다. 12번.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은 경찰은 공적인 영역에만 개입하고 사적인 영역에는 개입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 맞는 내용이겠네요. 2번 가봅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이 법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개인에 대해서 공적인 견해 표명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은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처분, 후행처분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선행처분이 돼야 돼요. 그에 반하는 후행처분이 와야 되고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돼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비례 원칙은 적필상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고 적합성은 목적, 그 다음에 필요성은 수단, 그리고 상당성은 결과를 말한다. 뭐가 뭐보다?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되고 경찰은 참새를 쫓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참새를 쫓아서 아침에 평화롭게 오래 늦잠 잘 수 있는 건 개인의 이익이고 대포를 사용하는 것은 세금이 드는 일이니까 이때는 달성되는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너무 큽니다. 상당성 위반이죠. 그래서 상당성에 관한 이야기고 적필상 세 가지 모두 충족돼야 되니까 내가 판례가 상당성을 검토할 때는 적합성과 필요성 갖춰진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그러니까 판례 입장에서는 상당성이 충족되면 다 충족되는 거예요. 왜? 위에 두 가지는 충족돼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경찰 책임의 원칙. 내가 예를 들어서 6대1로 싸웠고요. 그 중에 한 명이야. 경찰이 출동하니까 나 도망가 버렸고 내 친구 하나 잡혔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내 책임. 한 명에게 경찰권을 발동한다고 해서 나머지 경찰 책임이 소멸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13번 가봅시다. 13번. 경찰 공무원의 의무 나와 있습니다. 직장 이탈 금지 나와 있습니다. 소속 상관 맞고 소속 기관장 아니라 그랬죠. 근무하다가 은행 볼 일 있으면 옆에 내 사수한테 이야기하고 가면 되죠. 법률의 규정 이런 거 없었죠. 정당한 사유가 돼야 되죠. 1번 틀렸고 2번 경찰 공무원 종교 중립에 위배되는 명령 내 종교랑 같으면 따르고 종교가 다르면 안 따르면 그만 선택의 여지가 있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갑시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치운동금지가 나오고 경찰공무원법에는 정치관여금지가 나오는데 강하게 처벌하는 건 경찰공무원법이었다. 그죠? 둘 다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차이가 없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치운동금지는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고 경찰공무원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니까 3번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에 가서 보시면 이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시사병 그 밖에 이에 준한 비상사태입니다. 당연히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직무를 거부, 유기하는 거 안 되겠죠. 경찰공무원을 지정한 근무지에서 진출, 퇴각, 이탈하게 해서도 안 되고 위반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란 금고가 되는 게 되겠죠. 14번 갑시다.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경 이상 공직자윤리법이고요. 물론 시행령은 경사 이상이죠. 본인과 배우자 사실혼관계도 포함이죠. 우리 부정청탁금지법 말고는 사실혼관계 다 포함이라고 이야기했고 본인의 직계 좀비속인데 거기 외증조부, 외조부 이런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 당연히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도 포함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도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등록 재산이 된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항상 괄호 나왔을 때 포함 제외 있으면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바꾸니까. 2번 공직자는 등록 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달에 속하는 말일까지 등록해야 된다는 거 맞고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현금은 돈으로 따로 규정하기 때문에 현금은 제외고요. 그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신고하고 인도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4번에 가서 보시면 업무 취급 제한은 2년, 1년이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15번 갑시다.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대우공무원은 총경과 경정은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맞습니다.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적인 업무 수행했다. 그러면 1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 심사 승진이 어디까지 가능하다? 경무관까지 가능하죠. 그럼 심사 대상자 명부는 승진 대상자 명부는 총경까지 있으니까 성적 평가는 누구까지? 총경까지 해야죠. 총경까지.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 성적 평정하는 거고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연 1회 실시한다는 3번도 맞고 근무 성적 평정은 10월 31일,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인데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갑시다. 자,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전보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전보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가 원칙이죠. 근데 전보 제한 기간은 원래 1년, 감사나 감찰관은 2년, 전문직이 3년, 특수지역 5년, 교수역 1에서 3년. 그러나 전보 제한에 예외 사유가 있었죠. 별로 중요한 일 아니면 옮겨도 되잖아.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간 옮겨도 되죠.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옮겨도 되죠. 승진하면. 그 다음 더 중요한 일로 가면 전문직으로 가면 옮겨도 되죠. 그 다음 사고 치면 옮겨도 되죠. 징계받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조사나 수사 중인 자 당연히 옮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임신하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서 옮겨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정이하죠. 내가 총경부터는 경찰서장 되는 거고 경정까지는 과장급이니까 되도록이면 부부가 같이 살게 해준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역 지문에 가서 보시면 기역은 맞는 이야기다. 그죠?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 맞는 거고 니은 틀렸지. 경정이하죠. 경정이하.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거주하는 쪽으로 옮겨준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리을 교수요는 1에서 3년입니다. 다만 과목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이전에라도 당연히 전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10 됐죠? 17번까지 했고 20번 봅시다. 20번. 자, 국가공보법상 휴직에 관한 이야기. 휴직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권휴직, 하나는 의원휴직. 직권휴직은 노소장병법인데 여기서 기간을 알아야 될 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소재불명은 몇 개월? 3개월이죠. 장기요양은 1 플러스 1년인데 공무상 질병은 3 플러스 2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설명할 때. 그 다음 의원휴직 사유는 중국양 안돌바요 이렇게 갔었죠. 중앙인사기관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연수하게 될 때는 2년 이내. 국제기구 외국기관에 갈 때는 채용기간인데 민간기업일 때는 3년 이내.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은 자녀 한 명당 3년 이내. 안식년은 1년. 가족을 돌보는 건 1년 이내인데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유학과 관련된 2569는 무조건 3 플러스 2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기억 봅시다. 소재가 불명하게 됩니다.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죠. 휴직기간 끝나고 난 며칠 이내 복귀해야 되죠? 30일 이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연도 틀렸고 디귿 자녀 한 명당 3년 이내인데 직권휴직 사유는 서술어가 명하여야 한다고. 의원휴직 사유는 공무원의 의사가 원해서 휴직하는 거니까 명할 수 있다잖아. 예외가 있죠. 임신, 출산, 양육은 여성 공무원이 나 쉴래, 공무원이 쉴래 그러면 무조건 휴직해줘야 되죠.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디귿의 서술어가 틀린 거죠. 휴직 문제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냐면 다음 중 직권휴직 사유는 몇 개, 의원휴직 사유는 몇 개, 요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 숫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임신, 출산, 양육 딱 등장하면 무조건 서술어 신경 쓰라고요. 왜냐면 앞에 숫자 맞춰놓고 뒤에 지금 서술어를 틀리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크게 문제될 거 없지만 임신, 출산, 양육은 의원휴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명하여야 한다니까 지문이 딱 뜨는 순간에 숫자도 봐야 되지만 뒤쪽에 서술어도 체크하라고요. 무조건. 됐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22번 가봅시다. 22번. 자, 경찰공무원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신규 채용 결격사유 있죠. 돈과 관련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되죠. 미안. 300만 원 이상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 범죄가 100만 원 3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되니까 됐죠? 틀린 게 되는 거고 기억, 니은 다 틀렸다 그지? 그 다음 디귿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다 필요 없어. 그냥 공무원 안 되는 거죠. 디귿 지문은 맞는 이야기고 리을 지문 성과 관련이 있거나 돈과 관련이 있으면 벌금형이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데 다른 범죄와 경합범이니까 한꺼번에 판결 내려버리면 신규 채용 결격 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당연퇴직 사유가 맞느냐 구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벌금형을 어떻게 해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5번으로 갑시다. 자, 25번. 생활안전경찰활동의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다. 거기 가운데 들어있는 영어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내용만 잘 보시면 되지. 경찰과 주민 간의 파트너십 강화. 어쨌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키워드가 내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문제나 무질서라는 말이 등장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맞잖아요. 그리고 경찰 조직 내 권한의 이양이란 말은 넘겨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제도 만들었잖아요. 자치경찰제도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대표적 해결 과정 뭐였지? 조석, 응가 이렇게 갔어야 되죠. 그러니까 뒤쪽의 순서가 틀렸네요. 대응, 평가 이렇게 해야 되죠. 뉴학시 도보순찰 실험. 우리 도보순찰 실험 나오면 뭐만 알면 되죠? 범죄 발생률은 줄었다 안 줄었다? 안 줄었다 그랬죠. 그죠? 안 줄었다고 그랬고 사람들의 뭐는 올라갔다? 안정감은 올라갔죠. 실제 범죄율이 감소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리얼에 가서 보시면 사무엘 워커 순찰의 기능 중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 캔자스시티 예방순찰 실험에서는 해당 주장이 지지받지는 못하였다라는 거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두 가지 틀렸고 지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번 갑시다. 26번 경찰 감찰 규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 나오는 건 두 개 있었죠.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거랑 교류감찰이랑 두 가지였죠.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1번 맞네요. 2번 민원 접수하면 조사기간 필요하다 그랬잖아. 몇 개월? 2개월. 다른 기관이 조사 끝내고 알려주면 그렇죠. 조사가 필요 없으니까 1개월이니까 2번 지문도 틀린 이야기가 되죠. 우리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출석 통지서는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감찰은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잖아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고 4번 감찰관은 감찰 조사를 실시하기 전 맞고 의무위반 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려줘야 되죠. 네가 뭐 때문에 뭘 잘못해서 감찰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거기 4번 지문은 주어를 감찰 부서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서 보시고 감찰 부서장, 그러니까 감찰관이 주어야 되는데 감찰 부서장으로 자주 바꿔서 나오는 지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고, 하나는 영상 녹화이죠. 영상 녹화도 감찰관이 해야 돼요. 그런데 주어를 뭘로 자주 바꿔서 나오냐면 감찰 부서장으로 바꿔서 나온다고. 그것도 잘 체크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뭐 행정법은 정답률이 좀 높은데요. 27번 갑시다.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아니한 것은 그랬죠.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는 5가지 정리해 줬다. 그죠?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고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고 거기 1번 지문에 2개 나왔네요. 또 뭐 있었지? 그렇죠. 권리 의무 변동된 게 법률행위. 그 다음에 공법관계. 또 뭐였죠? 권력적 단독행위. 요렇게 5개잖아. 그러면 거기 행정청에 의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란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법의 재정작용 이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 아니잖아요. 법 입법이지 법의 집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거 보시고 2번 지문은 우리는 처분과 행정행위의 개념 같다고 봐도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내가 분명히 그때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야. 근데 우리 시험에는 같다고 봐도 상관없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고 낸 겁니다. 보세요. 처분의 개념과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요. 거기서는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 지문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고. 3번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원칙은 이제 문구를 보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속행위인데 문구만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3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고 4번 경찰 공무원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만원권 지폐 한 장을 2번 접어서 면허증과 함께 해달라고 한 경우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뭐 요새는 이런 거 없죠. 요새 누가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만원짜리 한 장 받고 잘못하면 해임당하는데 안 하죠. 근데 예전에는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건은 뭐냐면 아주머니가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됐는데 면허증이랑 만원짜리를 펄럭펄럭 하면서 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량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경찰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시 돌려주면서 안 보이게 2번 접어서 밑에 살짝 끼우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아, 예, 그러고 이렇게 2번 접어서 손 딱 밑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받은 거예요. 이건 죄질이 나쁘잖아요. 이건 죄질이 그냥 받은 것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임 처분은 상당하다고 보는 거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됐죠? 28번 갑시다. 준법률적 행정행위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이야기했다. 그죠? 공증은 다툼이 있다 없다? 없다. 확인은 다툼이 있는 거였죠. 그래서 공증은 의문 또는 다툼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 공적 권위로서 이를 증명하는 거고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행해지는 확인과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지적 공보의 등재 행위는 자 보세요. 지적 공보에 올린다고 해서 내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건 아니죠. 내 거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오늘 누가 질문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 특강 자료에 보면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적혀있죠. 인정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근데 기존은 공증 자체, 공증이 아니라 지적 공보의 등재행위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고 보는 게 기존의 입장이야.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꾸만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칙으로 풀 때는 뭐라고 해야 돼? 처분성이 없다라고 보고 만약에 뒤에 문구가 최근에는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예요. 원칙은 처분성이 없으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거죠.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행정심판 재결, 다툼이 있는 걸 결정해 주는 거죠. 확인 맞는 이야기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법률상 당연히 퇴직됩니다. 이걸 무슨 퇴직이라 그러죠? 당연퇴직이죠. 당연퇴직. 그러면 이미 당연퇴직은 법률로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한 거고 인사발령은 그걸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죠. 처분성이 없잖아요. 권리 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건 법률의 규정이지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맞는 이야기죠. 됐죠? 29번은 정답률이 높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0번 봅시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경찰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학원 문제들을 풀어보잖아요. 사실 뭘 안 푸는 척하고 있어. 다 풀면서 풀었을 때 점수가 나쁠 수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서울에는 한 학원에 한 과목 선생님들이 3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원 내에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시험을 내면 나한테 배운 애들이 성적이 제일 높아요. 옆에 선생님이 내면 이 나머지 2반은 박살이에요. 그냥. 그 옆에는 또 3번째 선생님이 시험 내면 그 반만 시험을 잘 쳐요.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 그게 왜 그러냐면 냉정히 말해서 선생님들 입장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잘 쳐야 내 체면이 설 거 아니야. 맞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찍어주는 포인트가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간지 얼마 안 돼서 나도 잘 몰라.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 그게 우리가 이름을 아는 모든 학원이 다 그래요. 어떤 선생님이 내느냐에 따라서 애들 성적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거 포인트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방식이 달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 박스 형태의 문제를 내요. 내가 늘 행정법 판례 제목만 쫙 적어놔요. 내용 안 적고 판례 제목만 딱 적어놓고 여기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건 몇 개인가 물어봐. 여러분들 못 풀어요.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근데 거기도 세 선생님 중에 한 명만 그렇게 문제 내면 그 선생님 애들은 다 맞춰요. 그럼 내가 불러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가는 학원 아니지만 너 이거 어떻게 맞춰?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목을 보고. 이거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이거 2문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2문자로 따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선생님 수업을 들은 애만 맞추는 거지 내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판례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왜 저한테 그걸 물어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정색하면서. 내가 서울에서 판례 만들 뻔했다니까요. 그날 20대 여성이랑.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오케이?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야. 다른 학원 문제를 풀었는데 내 점수가 안 좋아.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랑 설명하는 그러니까 관점은 다를 수 있잖아요. 형법이든 뭐든 간에. 그럼 체크해봐. 근데 봐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문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그럼 가져오세요. 나이가 판단하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야. 1차 시험에도 어떤 학원에서 시험을 했는데 정말 필요 없는 거 꺼냈거든요. 정말 필요 없는 거.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모여 앉아서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야. 그거 안 나와. 내가 그때 여기서 그랬어요. 복도 앞에서. 야, 너네 그거 왜 하냐고. 안 나온다고 이거. 이거 나오면 내가 네 아들이다. 초코랑 같이 입양시켜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올 리가, 그건 왜냐하면 일반 행정법에서도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나올 리가 없죠. 학생들끼리 아무리 토론해봤자 답이 나와? 안 나오잖아. 그거 가지고 시간을 왜 낭비하냐고. 그러니까 풀어보는 걸 풀어봐도 돼요. 다른 생각하니까 풀어보는 거 말이에요. 학생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죠.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좀 이상해. 그럼 가지고 와. 같이 이야기하게. 필요하면 내가 필요하다고 해줄 거고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고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과감하게 제껴도 돼요. 오케이? 나는 어쨌든 내가 지금 중간중간에 전부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어요. 딱 개정 법령과 하나만 추가하고 나면 더 이상 빠지는 건 없거든요. 그래도 학생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으니까 많이 풀어봐. 풀어보는 대신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점수가 나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전혀 문제될 거 없다. 30번 봅시다. 30번에 보시면 경찰 예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죠? 자, 품목별 예산 제도는 내가 뭐만 생각하라 그랬지? 마트, 영수증만 딱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운영하기가 되게 편하고요. 국회가 일일이 딱 정해줘서 주는 거니까 통제지향적 맞잖아요. 됐지? 그런데 계획과 지출이 불일치되잖아. 나는 올해 컴퓨터 바꿀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가 너 컴퓨터 10대 바꿔 그럼 무조건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거지.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이 예산액이고 전투기 교체 사업 2조 이렇게 돈을 뭉텅이로 주는 거니까 관리지향적이다. 맞죠? 그 다음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품목별에서 나오는 거죠. 국회가 컴퓨터 10대 사, 태블릿 10대 사. 아 이거 두 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야 되잖아. 그지?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다. 준예산 준자 붙으면 성격이 바뀌었지. 이건 그럼 뭐야? 작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처럼 쓰는 거죠. 올해 예산이 없으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측정해 보는 건 뭐였지? 영기준 예산이니까 3번 지문은 영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이잖아. 4번 예산이 성립되면 경찰청장은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예산 배정 파트는 날짜 없죠. 예산 배정 요구서 제출하고 예산 배정될 때 날짜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 배정될 때는 어디에 알려줘야 되지? 감사원에 통지해줘야 되고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갑시다.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봅시다. 자, 계층제의 원리는 키워드가 뭐야? 상하죠. 계단처럼 층계를 계급이 이루고 있는 거니까 상하가 나와야 되고 조직의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에 용이하다? 아니라 그랬죠. 조직이 경직적이고 피라미드 모양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승승장구했으니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도입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지문도 기억 지문 틀렸죠.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니지. 통솔 범위 가봅시다. 부하 직원의 능력이 높을수록 통솔 범위 넓어지는 건 맞죠. 신설 부서 아니라고요. 기성 조직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통솔하기 훨씬 좋지. 신설 조직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 딴 데 신경 써야 되잖아요. 통솔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근접한 불서 그리고 단순 업무 계층의 수가 적을수록 넓어진다는 거 맞습니다. D급 갑시다. 명령 통일의 원리 지시도 한 사람만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잖아.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거 맞고 리얼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서 너무 많이 쪼개놨어.
그러면 오히려 통합하거나 연결하는 장치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쪼개진 걸 고착화시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오히려 더 조정과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조직의 전문화 강화에 더욱 힘써야 된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미은 부서 간의 갈등 해결이 어려워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으면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죠. 해결할 수 없으면 빠지라고 그랬잖아. 회피하거나 보류하거나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해라고 했으니까 미음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 다음 32번 봅시다. 자, 32번에 보시면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나옵니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이니까 1번 지문은 맞는 이야기고, 그러면 계급제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일반 행정과 양성에 적합한 거고, 전문 행정과 양성에 유리한 건 직위분류제죠. 내가 늘 이야기하자 회계 담당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 키우는 거니까. 직위분류제는 동일 직무에 동일 보수를 제공, 직무 기준이니까 보수 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같은 계급이라도 내가 자격증이 있으니까 월급 더 받는 건 부당한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책임과 한계가 불명확한 거 맞죠? 계급제는 순경 A가 하던 일 순경 B가 받아서 하니까 누가 잘못한 건지 잘 몰라. 직위분류제는 회계가 잘못되면 회계 담당자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거고, 신분 보장이 강한 건 계급제가 맞죠. 직위분류제는 계약직도 많으니까. 그 다음 33번 가봅시다. 33번에 가서 보시면 보안업무 규정과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번 질문,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이나 기동대장 이런 사람들에게 지휘권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위임한다 그랬고, 경정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단위경찰기관은 거기는 필요하면 위임해 주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해준다 그랬죠. 위임할 수 있다. 2번 비밀의 보관 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면 안 되는 거. 그 다음 제한 지역은 울타리 바깥, 제한 구역은 경찰서 내고, 통제 구역은 출입 금지, 제한 구역은 안내 맞는 이야기잖아요. 4번 비밀 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항상 경찰서 새로 짓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원래 국가정보원장이 정해준 방법대로 보안 조치하고 보내주면 되죠. 그런데 1급 비밀은 어떻게 해라? 협의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급은 아니죠. 1급만 되죠. 1급. 됐죠? 36번 봅시다. 36번. 자, 경비업으로 갑시다. 자, 경비업 나오면 시신, 호송, 특기. 그 중에 내가 특수경비와 기계경비 항상 먼저 보라 그랬어요. 특수경비는 딱 하나뿐이죠. 항공기 포함. 기계경비는 경비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 포인트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1번 질문 틀렸죠 벌써.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틀렸잖아요. 경비대상 시설 외에 설치한 관제시설이 돼야 됩니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거 딱 정해야 되고, 누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3번 집단 민원 현장이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선임하고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까지 3번이 맞겠네요. 4번 집단 민원 현장에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하면 건설 현장 깡패 같은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직접 고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3개월 전에 미리 고용을 해뒀다면 그건 그 목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7번 갑시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가포 비상은 100% 다동원 정착 근무고, 경계 강화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맞네요. 그 다음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 발생 등 치안 실사가 극도로 혼잡하면 가포 비상 맞고, 갑을 병이니까
병호가 발령되면 연간은 억제고 가용 경력은 몇 %까지? 30%까지 가능하죠. 작전 준비 태세는 고민할 필요 없이 비상 연락망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겠죠. 그 다음 39번 갑시다. 집시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나, 자, 질서와 관련되면 연락 책임자 등장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체자나 질서 유진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연락 책임자 등장하면 안 되죠. 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체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관할 경찰 관서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되죠. 경찰은.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집시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번 디귿 틀렸고요. 니은 군인검사 경찰관이 방해하면 벌금형 없잖아. 그죠? 가중처벌한다 그랬죠?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여기 뭐 들어가면 안 돼? 법관이나 판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40번 갑시다.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으니까 무역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반출과 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것도 포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중국으로 물건 보내서 남한이나 북한으로 들어오는 것도 맞다는 이야기고. 2번 우리 승인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신고해도 되는 게 있죠. 승인은 방문, 협력사업. 신고는 접촉,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바로 북한을 드나들 때 그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이야기고 3번 남북 간의 거래는 민족 내부의 거래를 보고 국가보안법과 난교법을 비교할 때 서로 난교법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한 거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적용 영역이 완전 다르다 그랬잖아. 정당성이 있으면 난교법, 정당성이 없으면 국가보안법. 단순히 증명서만 가지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니까 그때는 난교법. 오케이. 쉬었다가 50분에 시작합시다.